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사회복지 조사론 공부 시작할게요. 사회복지 조사론은 우리가 1교시, 그러니까 첫 번째 과목에서 보는 두 번째 영역이죠. 그래서 많이들 어렵다고들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공부하다 보면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석사과정, 박사과정 가시게 되면은 논문들 쓰시잖아요. 그죠? 그때 이제 논문 쓰는 방법에 대해서 내가 알아야 되겠다.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이제 공부에 대한 목표를 정확히 세우셨었을 때 오히려 이 사회복지 조사론 공부가 여러분들한테 와닿는 공부 그리고 이제 꼭 필요한 공부라고 하는 인식이 생겨나실 거예요. 자, 보면은 사회복지 조사의 개요 첫 번째 챕터부터 들어가 볼게요. 진리가 있고 지식이 있어요. 진리라는 건 이제 불변의 지식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 또는 시대에 의해서도 바뀌지 않는 지식, 우리 진리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그 진리라는 것은 실제 우리 인간한테서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철학자들이나 또는 종교가들이 그 진리를 찾기 위해서, 즉 그 불변의 지식을 찾기 위해서 많이 애를 쓰고 노력을 했어요. 하지만 그 불변의 진리를 찾지는 못하는 게 그 이제 인간의 한계죠. 자, 반면에 인간 수준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지식이죠. 그러면 지식이라는 것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다른, 즉 변화되어지는 지식이에요. 자, 우리가 하는 것은 뭐다? 진리를 추구하지만, 즉 진리가 우리의 방향성이지만 우리는 뭘 얻으려고 한다? 지식을 얻는 것이 우리 한계라는 걸 좀 잘 기억을 해 두십시오. 자, 지식을 탐구하는 방법, 즉 지식을 어떻게 얻어낼 것인가에 대한 것은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과학적 방법하고 비과학적 방법이 있어요. 우린 먼저 이제 이 비과학적 방법부터 다뤄볼 건데 이것은 이제 과학적이지 않은 방법이 비과학적 방법이죠. 대표적으로 이제 전통이나 또는 권위나 직관이라고 하는 우리가 세 가지 방법을 지금부터 공부를 할 건데 이거는 과학이 얘기하는 어떤 체계적인 수단 또는 절차 이런 것들이 배제된 방법으로 이제 지식을 얻는 겁니다. 자, 반면에 과학적 방법은 이제 비과학적이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과학적 절차, 수단을 통해서 지식을 얻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럼 비과학적 방법 종류를 먼저 보겠습니다. 세 가지가 있다. 비과학적 방법의 종류. 첫 번째가 전통이 있고, 그렇죠? 전통이 있고, 두 번째는 여러분 뭐가 있다고요? 우리 권위라는 게 있습니다. 권위.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직관이라는 게 있어요. 자, 얘네들은 아직까지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알아야 될까 몰라야 될까? 알아두십시오. 자, 전통이라는 건 뭐냐면 일단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사고의 특성 중에 뭐가 있냐면 옛날부터 이래 왔으니까 그것은 이럴 거야. 그러니까 어떤 지식에 대해서 뭐가 없는 거지? 쉽게 말하면 의심이 없는 거예요. 의심이. 옛날부터 이래 왔으니까 에이 그거 맞겠지 뭐. 그래서 이제 우리의 지식으로 받아들이는 그것을 뭐라고 한다? 전통이라 그래요. 보면 이제 관습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 전통을 다수 사람들이 과거부터 아무런 의심 없이 믿어왔던 것을 진실로 여겨서 이걸 동그라미 어떻게 전승받아서 형성한 지식이다. 예를 들어 이런 거지. 제비가 낮게 날면 비가 온다. 그렇죠. 그렇죠. 제비가 낮게 날면 비가 온다. 옛날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들었던 얘기예요. 이제 그것이 지식이 된 겁니다. 또 최시성을 가진 사람은 고집이 세다. 이런 것들. 또 박 교수는 정말 멋지다. 이건 여러분 인정하시죠? 인정하시죠. 다 박수 치시는 걸로 저는 알고 있겠습니다. 자, 이제 권위라는 것이 있어요. 요새 이제 이 권위에 관한 지식들이 이제 TV 지상파나 뭐 이제 공중파나 또는 이제 케이블 TV 같은 데 많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무슨 소리냐면은 어떤 해당 분야 전문가가 가진 그 권위에 의해서 이것도 뭔가요? 전통처럼 아무런 의심 없이 받아들여지는 지식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새 많이 그런 거 쇼닥터라고 하죠. 쇼닥터. 텔레비전 건강 프로그램에서 유명한 의학 박사가 출연해가지고 당뇨병에 아무런 어떤 음식이 효능이 있다고 말했을 때 시청자들이 이걸 아무런 의심 없이 수용해버리는 거야. 여기는 의심이 없는 거죠, 의심이.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이걸 이제 권위에 의한 지식의 습득 방법, 권위에 의한 방법, 비과학적 방법 중에 하나예요.
자, 직관에 의한 방법은 과학적인 추론의 과정 거치지 않고 대상을 스스로 직접 인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적 추론이라는 것은 과학적 절차와 수단인데 그게 아니고 어떤 사물 대상을 놓고 이거는 이렇다라고 하는 나의 이제 천부적인 직관이죠. 직관에 근거해서 어떻게 그 지식을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복사가 이해하는 인간은 무조건적으로 존중받아야 될 존재다. 이런 거죠. 직관, 세 가지 전통 권위 직관 기억해 두시고 비과학적 방법의 문제점이 시험 문제에 이제 2번 등장을 했습니다. 나올 가능성이 농후해요. 이제 최근에 이제 많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자 보면은 루빈하고 밥이 일상적인 지식 탐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다라고 해서 종류가 쭉 있는데, 자 이게 이제 비과학적 지식으로 우리가 지식을 습득했었을 때 이제 문제점들입니다. 이해되죠? 그럼 이 문제점이 결국 뭐가 되는 건가요? 우리가 과학적 지식을 과학적 방법을 통해서 지식을 추구할 할 수밖에 없는 어떤 당위성을 제공해 주는 거죠. 첫 번째 이제 부정확한 관찰인데, 자 부정확한 관찰이 뭐냐 보면 과학적 절차 수단 적용하지 않은 일상적 무의식적 수준의 관찰을 통해 지식을 얻은 경우, 자 시험 문제 이렇게 등장을 했어요. 우리 파란 글씨가 기출되어진 내용 그대로 옮겨놓은 거라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래서 과학적 절차나 수단 없이 일상적 무의식적 수준의 동그라미 관찰을 통해서 지식을 얻은 거예요. 우리가 과학적 방법에서도 관찰이 있습니다. 관찰이 있긴 있어요. 관찰법이라는 걸 우리가 공부할 텐데, 근데 그런 과학적 절차 수단으로서의 관찰이 아니고 그냥 일상적 무의식적 수준으로 어떻게 관찰한 거다. 보면은 사회복사 A는 클라이언트 B와의 첫 면접에서 B의 남다운 옷차림만 보고, 그렇죠. 굉장히 일상적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무의식적이죠. 매우 어려운 경제적 상황에 놓여 있다고 추측해서 후원을 결정했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근데 실제로 확인해 본 결과 B는 풍요로운 자신의 경제적 상태를 숨기고 있었던 경우, 이 경우 사회복사는 관찰 계획을 수립해서 정기적이면서도 체계적인 관찰을 해야 된다. 자, 그러니까 복지사가 지금 지식을 하나 생산해냈어요. 뭐냐면 남다운 옷차림 갖고 있으면은 얘는 경제적으로 어려울 거다라고 일상적 또는 무의식적 수준으로 관찰하고 그 결과를 갖고 이 사람은 남노해라고 지식을 만들어냈죠. 근데 이건 잘못된 거죠. 그럼 이 문제 해결하는 방법은 뭐라고? 사회복사는 관찰 계획 수립해서 정기적, 체계적 관찰을 해야 된다. 정기적, 체계적 관찰은 결국 뭐죠? 과학적 방법이 되는 거예요. 자, 부정확한 관찰의 핵심 키워드는 뭐다? 무의식적 또는 일상적인 관찰로 지식을 얻어내는 것이다. 자, 과도한 또는 지나친 일반화라고 합니다. 과도한 또는 지나친 일반화. 자, 보면 관찰 결과 한 집단 내의 일부 소수 집단에서 발생한 현상의 공통적인 규칙성을 그 집단 전체에 관한 지식으로 여겨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전체가 있다고 한다면 이 전체 작은 부분, 이 작은 부분을 보고 발견해낸 내용을 가지고서, 그러니까 여기를 관찰한 내용을 갖고 전체가 이럴 것이다 라고 그냥 얼버무려 버리는 거죠. 우리 이런 것을 일반화라고 얘기하는데, 일반화는 여러분 우리 과학적 방법에서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게 과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과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보면 이건 사실을 왜곡하게 만드는데, 자 예를 한번 볼게요. 사회복사 A는 자신이 사례 관리하던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상 수급자가 지급받은 생계비를 가지고 음주로 탕진하는 모습을 본 이후 모든 수급자는 다 생계비를 생계 목적이 아닌 엉뚱한 곳에 사용한다고 확신해버리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한 명의 사례를 놓고서 그러니까 한 명 수급자의 어떤 일탈적 행위를 놓고서 전체 수급자한테 적용을 시켜버리는 거죠. 자, 이게 이제 과도한 일반화다. 자, 선별적 관찰 개요를 볼까요? 자, 조사자가 규칙성을, 이것도 시험에 나왔던 건데요. 규칙성을 전제로 구축되어진 자신의 선입관, 주로 이제 이 선별적 관찰은 과도한 일반화를 통해서 이 사람 머릿속에 만들어져 있는 거야. 그래서 관찰하고 자, 밑줄 긋습니다.
관찰하고 싶은 것만, 즉 제 눈에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하는 것을 선별적 관찰이라 그래요. 자, 예를 보면 과도한 일반화에서 모든 수급자는 자, 위에 있는 내용하고 연결시켜서 보는 거예요. 다 생계비를 생계 목적이 아닌 엉뚱한 곳에 사용한다고 확신을 가지게 된 사회복지사 A는 이러한 자신의 선입관에 사로잡혀 그렇지 않은 수급자의 형태를 관찰 대상에서 무의식적으로 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선별한다는 것은 내 생각하고 틀린 대상들을 어떻게 뽑아서 아예 배제를 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일탈하지 않는, 그러니까 위에 이제 과도한 일반화에서 등장했던 예와 다른 그런 케이스를 봤어. 그러면 에이, 저건 수급자가 아닐 거야. 저거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이 아닐 거야. 이런 식으로 어떻게 스스로 배제시켜버려요. 자, 그것을 뭐라고 한다? 선별적 관찰이다. 자, 선별적 관찰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과도한 일반화로 형성되어진 자기 생각이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고, 자, 꾸며낸 지식, 이걸 다른 말로 고정관념이라고도 합니다. 자신의 일반화된 지식에 위배되는 사실이 새로이 관찰되어집니다. 내 머릿속에 벌써 이제 지식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정말 새로운 것들,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을 갖고서는 도저히 이걸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내 눈에 탁 띄었어요. 그때 어떻게 하냐면 자신의 일반화된 지식을 유지하기 위해서 스스로 가짜 지식을 만들어내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프로이트 같은 경우는 이런 현상을 이제 합리화 방어 기제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합리화 시켜버리는 거예요. 가짜로 상황을 정리시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보면 선별적 관찰에서 사회복지사 A가 실제로 생계비를 생계 목적에 적절히 사용하는 수급자를 우연히 발견하게 됐어. 저 사람은 분명히 수급자가 아닐 거야 라고 하면서 어떻게 현실을 왜곡시켜버려요. 어떤 얘기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자, 이게 바로 꾸며낸 지식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사후 소급 가설. 관찰을 먼저 한 후 관찰한 결과에 부합되는 가설을 새로이 설정하거나 또는 원래 가설을 수정해서 지식을 만들어내는 경우, 이게 무슨 소리일까? 원래는 연역법적 지식 창출 방법에 의하면 우리 뒤에 가서 공부할 건데 가설이 먼저 세워지고 관찰해야 돼요. 가설 먼저 만들어지고 관찰을 해야 되는데 거꾸로 관찰하고 가설을 세워요. 그래서 사후 소급적이야. 사후 소급이라는 거 이제 법률 용어죠. 거꾸로 간다는 뜻이죠. 거꾸로. 자, 보면 사회복지사 A는 법원으로부터 사회봉사명령을 받은 B를 안타깝게 여겨서 제대로 된 사회봉사를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측정 결과 B의 사회봉사에 대한 의식이 많이 제고된 것을 보고 사회봉사명령을 받은 사람에게 강력한 사회봉사 집행이 효과가 없다라는 가설을 만들어내는 거야, 자기가. 그러니까 상황을 보고 가설을 세우는 거죠. 가설을 세우고 그걸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자, 이것을 뭐라고 한다? 사후 소급 가설 또는 사후 발생적 가설 또는 끼워 맞춰진 가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연구는, 그러니까 제대로 된 과학적 조사는요, 절차가 있어야 돼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과학적 절차 수단이 있어야 되는데 그 절차 중에 가설이 먼저 세워지고 그 다음에 조사를 관찰을 해야 되는데 거꾸로 조사 관찰부터 하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가설을 만들어 버리는 이런 일들이 이제 비과학적 지식 형성의 한 방법이다. 자, 비논리적 추론. 논리적 근거가 부족한 그럴듯한 추론에 근거해서 판단을 내려버리고 이러한 판단을 지식으로 인정해버리는 거야. 논리적 근거가 없어요. 근데 어떻다? 판단 내리고 그 다음에 그걸 갖고서 이제 지식이라고 주장하는 거죠. 자, 보면은 이 대표적인 게 이제 도박사의 오류인데 카지노에서 매번 잃기만 하는 도박사가 이번엔 꼭 이길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길 것이라고 하는 논리적 증거, 이걸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어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떻죠, 여러분? 계속 이제 카지노의 슬롯 머신을 잡아 당기는 거죠. 터질 거야. 확률적으로 보면 터질 가능성이 있어. 근데 이제 그런 근거는 사실상 논리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는 없죠. 자, 이 비논리적 추론의 대표적인 예가 도박사의 오류라는 거 여러분 좀 기억하십시오. 이게 루빈하고 바비가 자기 책에서 직접 얘기했던 내용입니다. 자, 자아 개입이라고 하죠. 어떤 현상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자아, 이 자아가 뭐냐면은 자기가 갖고 있는 가치, 그 다음에 자기 명예 또는 권위 이런 거예요. 이게 손상된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면 그걸 보호하려고 하는 거야. 보호를 하기 위해서
주관적 감정, 좀 뭐냐면 자아 특성인데 이게 개입돼서 객관적 사실을 왜곡시키는 거야. 쉽게 하면 창피당하고 싶지 않은 거죠. 우리 앞에서 비과학적 지식의 종류 중에 권위가 있었었죠. 거기 이제 쇼닥터라고 하시는 분들 예를 들었었어요. 이분들이 이제 TV에 나와가지고 이게 좋아요 막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연구를 해봤더니 좋지 않은 결과도 있더라고요. 그럼 이제 이거를 어떻게 강제로 좋게 만들려고 억지를 피죠. 그게 바로 일종의 자아 개입입니다. 이유는 뭐죠? 자기 권위를 또는 전문성을 지키기 위해서 그걸 이제 자아라고 표현했어요. 루빈하고 바비는. 자, 보면은 사회복지사 A는 우울증을 앓고 있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치료 레크레이션 프로그램을 진행했으나 그 효과가 미약했다. 자, 이에 사회복지사 A는 치료 레크레이션 효과성이 어떻게 문제가 아니라 노인들의 프로그램 수용 능력이 문제라면서 자기가 수행한 프로그램을 객관적으로 평가 못하는 거야. 창피하거든. 그렇죠. 그래서 이 자아 개입은 쉽게 말하면 창피함 당하지 않으려고, 수치를 당하지 않으려고 이제 보통 전문가들이 이런 이 자아 개입을 통해서 지식을 왜곡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탐구의 성급한 종결, 과도한 일반화, 선별적 관찰, 꾸며낸 지식, 비논리적 추론 등으로 인해서 어떠한 사실을 우리가 앞에서 이제 비과학적이 지식이 발생하는 요인들을 쭉 봤어요. 어떠한 사실을 완벽하게 이해하기 전에 자, 밑줄 긋습니다. 너무 빨리 탐구를 끝내버리는 거야. 그래서 자, 학교 사회복지사인 A는 비중학교의 학교 폭력에 관한 실태 조사를 지역교육청으로부터 지시받았지만 자, 일주일 정도만 지났어. 그리고 나서 비중학교에서 학교 폭력의 사례가 발견되지 않자 교육청에다 실태 조사 없다라고 보고서를 쓴 거야. 너무 빨리 끝내버린 거죠. 일주일 동안은 어떻게 그 상황을 다 판단할 수 있어. 그래서 여러분 이건 역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과학적 조사를 할 때 이제 우리가 과학적 설계를 하게 됩니다. 조사 설계를 할 텐데 그 설계 시 어떻게 충분한 지식 탐구의 시간을 확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자, 신비화. 어떠한 관찰로도 현실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사실을 자, 밑줄 긋습니다. 이거 도저히 내 방법으로는 알아낼 수가 없더라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 탐구의 방법들을 다 동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알아낼 수가 없어. 그때 이제 어떻게 하느냐. 초자연적인 신비한 원인으로 그걸 지식을 설명해 버리는 거야. 그렇죠. 이건 신이 개입한 것이다. 그렇죠. 이거는 인간의 능력, 인간의 어떤 지식 탐구 방법으로는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얼버무려 버리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정신건강 사회복지사 A는 클라이언트 B가 앓고 있는 조현증의 원인을 과학적으로 찾기보다는 가문 대대로 내려온 영적인 문제라고 탁 단정지어 버리는 거야. 재밌죠? 이런 경우들도 실상 많이 벌어져요, 현장에서.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원인이 있고 원인에 대한 결과를 찾는 게 이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관계, 즉 인과관계인데 그 사실을 이제 포기해버리고 신비적인 요인에다가 이제 그 원인을 찾죠. 포커스를 거기다 맞추는 거예요. 자, 보면 이러한 비과학적 방법의 문제점은 자,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과학적 방법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어떤 얘기인지.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과학적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 봅니다. 이거 중요해요. 우리가 과학적 방법을 하는 이유가 세 가지가 있어요. 과학적 방법 하는 이유 세 가지. 첫 번째가 인과관계 설명. 두 번째가 일반화. 그 다음에 예측 통제. 자, 꼭 좀 기억해 두십시오. 여러분, 시험에 한 번 등장을 했는데, 인과관계라는 것은, 알고 있죠, 여러분? 원인과 결과입니다. 인과 할 때 인은 원인, 과는 결과죠. 그래서 원인과 결과 관계다. 원인과 이에 대한 결과 관계. 과학적 방법은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 즉 인에 의해서 그러한 결과, 과가 발생하는 것을 규명해야 돼요. 이 결과가 나왔는데 이 결과의 원인이 뭐지? 그걸 찾아내야 돼요. 그러면 그걸 찾아내면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일반화 예측 통제가 가능한 겁니다. 밑에 두 가지. 자, 일반화라는 것은 특수한 대상에 대한 조사 결과를 그것과 유사한 대부분의 대상한테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는 과도한 일반화라는 거 공부하셨었어요. 우리가 루빈, 바비가 얘기했던 일상생활에서 그러니까 비과학적 지식 탐구 방법의 문제점들. 그때 이제 과도한 일반화인데
우리 사실 사회복지조사에서는 우리 일반적인 조사 방법론에서는 일반화를 추구합니다. 뭐냐면 부분을 놓고 전체를 추정하는 거야. 부분을 놓고 전체를 추정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면 부분이 가지고 있는 속성을 놓고 전체적인 속성을 추정하는 거죠. 자, 보면 우울증을 앓고 있는 노인 10명에게 치료 레크레이션 프로그램을 실시해서 우울증 감소 효과를 얻었을 경우 치료 레크레이션 프로그램의 우울증 효과를 모든 노인에게 적용할 수 있다고 가정할 수도 있다. 이는 조사자로 하여금 치료 레크레이션 프로그램은 노인의 우울증 감소 효과가 있다고 뭐 할 수 있다? 일반화 시킬 수 있다 이거죠. 과학적 방법 현상 속에 존재하는 규칙을 일반화해서 이걸 갖고 뭐 하는 거지? 일반화하는 게 그 이론이 되는 거야. 이론이. 이해가 되죠? 자, 예측 통제. 과학적 방법은 정립된 이론을 근거로 해서 미래를 예측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일반화되어진 내용 가지고 뭐 하는 거야? 미래 예측. 그렇죠? 그 다음에 통제도 할 수 있습니다. 통제라는 건 뭐야? 이런 일이 발생할 것이라는 걸 예측했으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일을 하면 되겠구나. 즉 이런 독립 변수, 즉 원인을 조정하면 되겠구나. 그게 통제예요. 예측이 가능하면 통제도 가능하게 되죠. 자, 세 가지. 인과관계 설명, 일반화, 예측 통제. 기억해야 돼, 말아야 돼? 꼭 기억해야 돼. 시험 문제 나올 거예요. 자, 과학적 방법 특징. 얘는 뭐 안 나오면은 시험 문제 안 나오면은 그게 기적이죠. 반드시 나올 거예요. 과학적 방법의 특징. 자, 그러니까 비과학적 방법의 종류도 우리가 공부했고, 그 비과학적 방법으로 나온 그 지식들이 상당히 엉성했었어요. 그렇죠. 반면에 이런 과학적 방법들은 나름대로, 그러니까 과학적 방법을 통해서 형성된 지식들은 나름대로 중요한 자기만의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자, 보면 논리적이다. 논리적 체계성 시험에 나왔는데요. 이걸 구체성이라고도 합니다. 과학적 방법은 논리의 전개 과정이 어떻다? 일관적이라 된다. 일관적. 그래서 과학적 방법은 일정한 규칙과 절차를 통해서 수행되어야 된다. 이를 위해서 연역법, 귀납법 등의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논리적 전개 방법을 써먹는다. 자, 연역법, 귀납법이 뭔지 우리가 뒤에 가서 공부하게 될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논리적. 우리가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시간에도 잠깐 얘기를 들었지만은 사람이 할 수 있는 논리적 사고의 방법은 연역법하고 귀납법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다시 우리가 과학적 조사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다? 그런 논리적 방법인 연역법과 귀납법을 활용해야 된다. 그 얘기죠. 논리적 체계성 또는 구체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일반성 앞에서 공부했죠. 과학적 방법은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타당한 지식. 그렇죠? 그러니까 어디에든지 적용할 수 있는 지식들을 어떻게 구해야 된다는 것이고, 됐죠, 여러분? 자, 그 다음에 경험적 검증 가능성. 자, 이거는 과학적 방법은 인간의 감각기관을 통한 관찰에 기반한 증거에 어떻다? 바탕을 두고 있어야 된다. 증거에 바탕을 두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관찰 기반한 증거니까 앞에서 우리 어떤 거 배우면 신비화 배웠어요. 루빈하고 바비가 얘기했던 신비화 공부하셨죠? 이건 증거가 없단 말이야. 논리적 증거가 없어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반드시 뭐냐면은 이 과학적 방법에서는 증거가 있어야만 그것을 어떻게 지식으로 인정해 줄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자, 간주관성이 시험에 정말 잘 나옵니다. 간주관성. 여러분, 간주관성 따라볼까요? 간주관성. 이 간이 이제 사이간자입니다. 사이간자. 그러니까 주관성, 다른 말로 상호주관성, 공동주관성, 객관성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이게 뭔 소리일까? 자, 우리가 세상에 이제 객관성이 있고 객관적이다라는 것이 있고 또 주관적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객관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너무나 보편타당하다는 거야. 누가 봐도 그렇게 인정이 되어진다는 게 객관적이라는 거죠. 반면에 주관적이라는 것은 개인이 갖고 있는 자아, 우리 앞에서 루빈 바비는 자아라는 표현을 썼죠. 그러니까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가치, 생각 이런 것들이 반영되면 그게 이제 주관적이 되는 것이죠. 자, 간주관성은 뭐냐면은 객관성도 과학은 객관성을 열심히 추구합니다. 그렇죠. 누가 봐도 이건 보편타당한 사실이야 라고 하는 그 객관성을 열심히 추구를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객관성이 과연 인간 무리 안에서, 즉 인간의 경험적 범위 안에서 존재할 수 있는,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해요. 왜? 그 인간의 한계죠. 그 완전히 객관하다는 것은 우리 맨 앞에서 배웠던 그 진리예요, 진리. 근데 진리라는 것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럼 뭐냐? 이 객관과 과학자들의 어떤 주관이 만나는 지점, 요 만나는 지점, 여기서 뭐가 만들어진다? 이걸 간주관성이라고 하는 거야. 우리는 이거를 객관성이라고 그냥 얘기하자. 자,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일까 한번 볼까요? 조사자들마다 자신의 주관에 기초해서 조사를 수행하지만 결국 동일한 과학적 조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어떻다? 동일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는 암묵적인 가정이다. 다 주관은 틀려. 다 주관은 틀립니다. 근데 그 주관 틀리지만 어떻게 동일한 조사 방법을 한다면은 동일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가정. 과학적 방법에 의한 지식은 개인의 주관적인 의견이 타인의 주관적 의견과 만날 때 형성됩니다. 한 사람의 주관은 선입견과 편견에 빠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다른 사람의 주관과 만나서 상호 주관적인 의견을 만들어간다. 뭐냐면은 제가 A라고 하는 과학자가 이거는 오라, 이게 정답이야 라고 얘기했고, B라는 과학자도 이게 오라, 이해되시죠? 이게 오라, 정답이야. 똑같이, 그러니까 똑같은 수단 절차를 거쳐서 이건 정답이야 라고 둘이 같이 대답을 내놨어요. 이해되죠? 어떤 얘기인지? 그러면 그 두 사람이 오케이 했기 때문에 어떻게 이 지식은 맞다라고 볼 수 있는 거야. 더 쉽게 얘기하면 무슨 소리냐면은 우리가 무슨 지식을 만들어냈었을 때 이 지식이 진리다라고 판정해 줄 수 있는 존재가 세상에 있을까? 그건 신이야, 신. 모든 걸 다 알 수 있는 신인데 실제로 그런 신은 우리 눈에 보여지지가 않죠. 물론 이제 하나님은 살아계시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눈에 그게 명확히 보여지지가 않는다는 거죠. 가르쳐주지 않으세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결국 과학적 방법에 의한 지식은 개인과 개인의 주관성, 교집합 부분에서 결정돼. 뭔 소리지? 이 개인이란 건 사실 이제 이 지식을 만들어내는 과학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같은 조사자. 그렇죠? 이 사람들의 교집합 부분에서 결정되고 그 결과 생기는 간주관성. 그렇죠? 주관성과 주관성이 모여져 있는 부분. 요거죠? 그래서 이게 가장 객관적 요인이 된다. 특히 사회 현상의 경우 자연상과 달리 완전한 객관성을 추구할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없어요. 우리 인간이 이렇게 얼버무려서 살고 있는, 서로 어울려서 살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이렇게 다양하고 각양각색의 인간들이 섞여서 살고 있는 이 사회에서 어떻게 영구 불변의 주관성을 우리가 감히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객관성을 대체하여, 자, 밑줄 긋습니다. 그저 높은 수준의 관주관성이 객관성이다. 다시 뭐라고? 그저 높은 수준의 간주관성이 객관성이다. 결국 사회과학에서 객관성은 일종의 간주관성이다. 우리는 다시 한번 불변의 객관성을 추구를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뭐다? 과학자와 과학자들 간에 합의되어진 지식의 교집합 부분들, 그것을 놓고서 이건 지식이야, 이건 객관화된 지식이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합의된 교집합 부분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과학의 간주관성이라고 얘기를 하더라. 자,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간주관성 정리됐죠? 그 다음에 반복, 재생, 재현 가능성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면은 과학적 방법을 통해 형성되는 지식은 동일한 조건, 즉 절차나 방법을 되풀이했을 경우, 즉 동일한 조건 하에서 누구나 어떻게 동일한 결론을 얻을 수 있어야 된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자, 그래서 그러니까 누가 연구 조사를 하더라도 누가 과학적 실험을 시행하더라도 동일한 방법을 썼으면은 동일한 결과물이 나와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A 과학자, B 과학자가 제대로 된 A 과학자가 썼던 방법을 B 과학자가 그대로 써도 동일한 값이 나와줘야만, 동일한 결과가 나와줘야만 우린 그걸 놓고 뭐라고 해? 이거 제대로 된 과학적 방법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이게 이제 핵심인데 수정 가능성이에요. 과학적 방법을 통해서 형성된 지식이라 할지라도
자, 언제든지 비판되고 수정되어질 수 있다 없다? 있다. 영구 불변한 거 있다 없다? 그런 거 없다. 자, 그래서 인간이 형성한 지식에 있어서 영구 불변의 진리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밑줄 긋습니다. 결국 인간이 생산해낸 모든 지식은 밑줄 긋습니다. 잠정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 잠정적이라는 게 뭐냐? 그 시대에만 융통되어지는 지식이에요. 그 시대에만 마치 진리처럼 보여지는 지식일 뿐이야. 그러면 시대나 상황이 지나면서 어떻게 자꾸자꾸 변이 되고 바뀌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인간이 지식을 창출해냈었을 때의 한계점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어떻게 돼? 한없이 어떻게 겸손해야 됩니다. 특히 이제 학문을 많이 하는 사람들, 연구를 많이 하는 사람들일수록 이런 면에 있어서 어떻게 됩니까? 자기 자신을 많이 낮추고 겸손해지죠. 그렇죠, 여러분. 자, 과학적 방법의 논리가 등장하는데 우리 여기서부터 다음 시간에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함께 해서 고맙고요. 다음 시간 우리 행복한 모습부터 만나 뵐게요. 여러분 감사드립니다.